자, 4월 8일 자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부터 쭉 진행한 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에 자료 배포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때 형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만 몰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형변환, 다른 말로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이라고 하는 게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은 타입 변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입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변수의 자료형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변수가 이제 int 타입의 a라고 이제 만들어졌다면 이 변수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크게 암묵적 형변환 혹은 다른 말로 자동 형변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가 명시적 형변환, 다른 말로는 강제 형변환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암묵적 형변환부터 좀 볼게요. 자, 정수형 같은 경우, 리터럴의 형변환. 리터럴이라는 게 뭐냐면은 int 타입의 a는 100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요 100, 요게 리터럴이에요. 소스 코드상에 대놓고 명시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값들, 이런 값들을 리터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의 종류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논리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상에 대놓고 박아놓는 거예요. 자, 정수 형태의 리터럴은, 이런 값들은요 기본적으로 int 타입으로 인식돼요. 그래서 short, byte, long 타입의 변수에 리터럴을 대입할 때는 int 타입이 암묵적으로 해당 타입으로 바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int 타입이고요. 바이트 타입에다 넣어라, 쇼트에다 넣어라, 롱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형변환 처리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큰 차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미 만들어진 변수를 다른 타입에 대입하는 경우. 자, 우리가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할 때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게 메모리 상에서 차지하는 용량이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였어요. 그 다음에 플루트, 그 다음에 더블. 얘네 같은 경우도 플루트는 4바이트고요.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약간 논외 규격으로 불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타입이 있었죠. 분리는 2바이트였고요. 차 타입 같은 경우가 아마 1바이트였던 거 그래요. int 타입의 변수 a에다가 10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는 램 카드 상에 4바이트의 공간을 먼저 점유한 다음에 거기에다 10을 저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롱 타입의 변수 b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상에 8칸을 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 4칸에 들어있는 내용을 8칸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면은 들어가도 자리가 남잖아요. 이때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면 짐 옮기는데 별 문제 없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반대의 경우 롱 타입으로 만든 변수를 인트 타입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8칸에서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4칸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4칸은 어떻게 해요? 얘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마만큼의 데이터가 손실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에러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아래 여기 보시면 화면 조금 잘렸는데 롱에서 인트로 변환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롱에서 인트로 바꿀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같은 맥락으로요, 작은 데이터 타입을 큰 데이터 타입으로 넣는 거는 무난하게 다 들어가는데 역으로 집어넣는 거는 안 돼요. 인트가 작은 형태로 들어가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리터럴 같은 경우는 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리터럴은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근데 리터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변수들은 작은 타입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실수 형태의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더블로 인식돼요. 얘는 더블이에요. 정수는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실수 같은 경우는 좀 깐깐하게 굴어요. 더블 타입을 플루트에다 넣으려고 하면은 더블은 8바이트고 플루트는 4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8평짜리에서 살다가 4평짜리로 이사 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리터럴을 플루트로 인식시키려면은 뒤에 F라고 반드시 이 리터럴 문자를 붙여야 돼요. 이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자, 플루트형으로 선언된 변수를 더블 타입에다가 대입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평수 넓혀서 가는 거니까. 근데 8평짜리로 만든 변수를 4평짜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차 타입. 차 타입은요, 헛다운표로 감싼 한 글자입니다. 자, 이 차 타입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진짜 1도 쓸모없는 규칙이에요. 실무로 치면.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기 제일 좋은 부분이 여기에요. 자, 차 타입 한 글자는요, 모든 숫자형 변수에 직접 대입 가능합니다. 글자를 숫자에다 넣는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이진수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글자에다가 일련 번호를 매겨놓은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A는 10진수 65에 대응되고요. 소문자 A는 10진수 97에 변환됩니다. 그럼 컴퓨터는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서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65와 97은 명확히 다른 값이잖아요. 차 타입의 변수를 정수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숫자 형태의 변수에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문자 A는 97이었거든요. 그러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전부 다 97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num 1, 2, 3, 4는 97로 표현되고요. 플루트하고 더블 같은 경우는 97.0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 A의 아스키 코드는 97이고요. 이걸
그래서 차 타입의 리터럴을 숫자형 변수에 대입하면 아스키 코드로 변한대요. 97을 이진수로 바꾸면 요거래요. 실제로 알파벳 A의 바이너리 데이터인 요거랑 일치하는 값이에요. 아스키 코드는 글자를 바이너리로 변한 상태를 10진수로 표현하는 값이다. 자, 그러니까 알파벳 아까 소문자 A가 97이라고 그랬죠? 그럼 소문자 B는 98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B예요. 자, 글자 A랑 B를 더하면 97 더하기 98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수에다 담으면 195가 나오는 거죠. 자바에서는 차 타입한테 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요. 그래서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는 갈 수 있지만 더 작은 평수나 같은 평수로는 안 가요. 그래서 1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바이트 타입하고 쇼트 타입으로는 대입이 못 되고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숫자는 가능해요. 차 타입의 변수 A를 바이트에다 넣어라 에러, 차 타입의 A를 쇼트 타입의 변수에 넣어라 에러.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경우는 문제가 없다. 아까는 숫자에다 된다며요. 리터럴을 직접 대입하는 경우는 되는데 일단 차 타입의 변수에다 담았다가 집어넣는 건 안 돼요. 이게 명확히 달라요. 리터럴을 대입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실수 타입을 저장할 때 빼고는 다 웬만해서는 오케이 해주는데 한번 변수에 담았다가 저장하는 거는 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정수형 변수는 모든 형태의 실수형한테 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int, 바이트, 쇼트, 롱 얘네들은 전부 다 플루트, 더블에다가 대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생겨요. int는 4바이트, 바이트는 1바이트, 2바이트, 얘는 8바이트예요. 플루트는 4바이트고요. 더블은 8바이트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대로면은 int는 더블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큰 평수로는 되니까. 롱은 더블에 못 들어가야 돼요. 같은 평수니까. 플루트에도 못 들어가야 돼요. 작은 평수니까. 바이트랑 쇼트는 뭐 다 들어가겠죠. 하지만 정수 타입은 플루트나 더블로 다 들어가집니다. 이게 원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경우에 허용을 안 하는데 위에 거는 정수잖아요. 아래 거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를 떠나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보면은 1하고 2라고만 하는 정수보다는 1.0과 2.0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을 갖고 있는 실수가 표현 범위가 더 크거든요. 정수보다는 실수가 표현하는 범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메모리 크기는 무시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더 큰 거를 인식을 해요. 자, 모든 형태의 실수형 변수는 모든 형태의 정수형 변수에 대입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역으로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2.1을 정수로 표현하면 소수점 어떻게 해요? 이 소수점에 대한 오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수 타입은 정수 타입으로 대입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수는 실수로 바꿀 수 있고요. 실수는 정수로 못 바꿔요. 정수끼리 혹은 실수끼리는 메모리 크기가 더 큰 타입으로는 변환 가능하지만 반대로는 못 바꿔요. 차 타입은 인트형 이상으로는 대입 가능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메모리 크기에 대한 데이터 이동 제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자바에서는 단순히 값의 표현 범위로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표현하는 간단한 예제 코드 한번 볼게요.
자, 5번 형변환이라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자, 1번 자동 형변환입니다. 작은 크기의 메모리에서 큰 크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인트형 변수를 롱 타입에다 대입하는 건 돼요. 혹은 플루트 타입에 대입하는 것도 돼요. 인트를 플루트로. 하지만 예외 상황, 정수를 실수로 변환할 때는 메모리 크기보다 값의 표현 크기를 더 중요시하지만 플루트로의 변환은 권장하지 않아요. 가급적 더블을 사용하실 게 좋아요. 자, 넘버 2가 롱이에요. 롱 타입을 플루트에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롱 타입은 8바이트고 플루트는 4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실행해 보면은 10하고 10.0 인트를 롱에다 넣으면 그대로 10이 나오고요. 롱 타입을 플루트에다 넣으면 10.0으로 소수점이 붙고요. 자꾸 파워쉘로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 타입에 대한 변환입니다. 출력되는 명령 프롬프트 글자 크기를 조금만 키우고 시작할게요. 자, 차 타입은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저장해서 출력하면 그게 A라고 나올 거예요. 차 타입은 헛다운표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글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에다 지정하면은 아스키 코드로 자동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때 출력되는 게 97이 되는 거죠. 숫자 66을 차 타입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면은 아스키 코드 66이 의미하는 글자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A65B가 돼요. 자, 여기 조금 더 내용 넣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차 타입의 변수는 정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int 타입의 d는 a 더하기 1. a로 정할까요? 그 다음에 int 타입의 b는 이걸 b라고 잡아야겠네요. c는 a 더하기 2. int 타입의 d는 a 더하기 3. 자, 그래서 b, 우리 출력 배웠었죠? 입출력 배웠었죠? b는 %d, c도 %d, d도 %d 이렇게 해놓고 b, c, d 라고 출력하면은 66, 67, 68이라고 숫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선언을 차로 바꾸면 차로 바꾸면 여기 %d가 아니고 %s로 가야 되죠. 네, 그러면은 A에서 1을 더하면 B가 되는 거고 2를 더하면 C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늘어납니다. 자, 형변환이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명시적 흉변환하고 강제적 흉변환입니다. 요거는 좀 쉬워요. 아까 암묵적 흉변환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에 메모리 크기 차이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을 2로 바꾸려고 하면은 0.1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거를 컴파일 할 때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데이터 손실 감수하고서 강제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반을 바꿔줍니다. 이걸 이제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데요. 형변환 할 때 바꿀 타입을 앞에 괄호로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아래자리는 모두 버려집니다. 명시적 형변환은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더블 타입의 변수에다가 100을 저장하면, 리터럴 100을 저장하면은 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동 형변환이 발생해서 100.0이 돼요. 이렇게 만든 스코어를 다시 인트로 그냥 집어넣으면 에러 나기 때문에 얘를 인트로 강제로 바꿔라 라고 앞에다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파이 3.141592 더블 타입이라고 앞에 D 적어놨습니다. 더블 타입은 딱히 안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정수 타입으로 바꾸면 소수점 이하는 모두 버립니다. 데이터 손실을 감수한 거죠. 실행하면은 이렇게 이제 실수를 정수를 바꾸면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린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냥 흉변환만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요. 이게 연산 결과를 흉변환할 땐 좀 헷갈려요. 자, 기본적으로 연산 결과는 피연산자의 데이터 타입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인트끼리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는 인트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연산하면은요, 더 큰 범위의 데이터 타입으로 결과가 만들어져요. 더블 타입과 인트 타입을 더하면 결과는 더블이에요. 소수점까지 남습니다. 자, 인트끼리 연산을 하면 결과는 인트라 그랬죠. 그거를 더 큰 종류의 데이터 타입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처리하면 벌써 빨간 줄 가잖아요. 실수하고 실수, 더블과 더블을 연산하면 결과가 더블로 저장돼야 되는데 이거를 인트에다가 넣고 있으니까 형변환이 안 돼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끼리의 연산을 정수에다 담아야 될 때는 이렇게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 괄호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빼면 괄호가 없으면 이 경우는 10.02를 정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10이 되겠죠?
플러스 3.1은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와 실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결과도 더블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인트에다 담으려고 그러면 에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수식을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자, 옆 밑에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2와 3.1을 더하면 13.3이잖아요. 이 결과를 인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3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연산결과 형변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내용 실습하실 거 압축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받으셔서 실습 진행하시면 돼요. 자, 지금 2시 30분이고요. 예제 4개니까 개당 한 5분 정도씩 해서 20분, 그 다음에 10분 휴식했다가 하면은 경우에 따라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3시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내용은 이를테면 일종의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스러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고요. 여태까지 했었던 내용을 그냥 총 정리해보면 변수 만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게 다예요. 연산자까지 해서. 그쵸?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면 사실 계산기 쓰는 게 더 나아요.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어떨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또 다를 때는 저렇게 결과가 나오고, 아니면은 특정 계산을 사람이 꿈도 못 꿀 만큼 여러 번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통칭 이제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룰 때 첫 번째 주제가 조건문이고요. 두 번째 주제가 반복문이에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 계열과 스위치 라고 하는 구문으로 나눠지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 그 다음에 do while, 그 다음에 for,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혹시 C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이 계시면 C 언어에는 until이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이 until 구문은 자바에서는 제외됐고요. 이 5가지 표현 방법 중에 활용도가 높은 것만 뽑아보자면 if 그리고 for, 나머지 것들은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은데, 혹시라도 이 내용들 중에 나는 이걸 동시에 소화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if하고 for에 일단 집중하세요. 실제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포문으로 해결되지 while문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평일 수업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는 건데, 자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은 보통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얼핏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제공하는 기능이 더 많을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 공부할 때 처음에 이걸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클립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안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한 7, 80점 정도만 제공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는 처음부터 구성된 완제품이라고 치면 얘는 각종 확장 팩들을 설치해 가면서 이제 내가 기능을 덧붙여 줘야 돼요. 이거를 다 깔고 나면 이제 이클립스 못지않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바를 이제 다룬다라고 하는 건 계속 이제 뭔가 여기에 공부할 내용을 덧붙여 가서요. 궁극적으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스프링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바를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현재 안드로이드는 자바 거의 안 쓰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프링을 진행하다가 겪었던 일인데 이클립스에 스프링 확장팩을 설치를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게끔 되는데 실제로 이번 주 겪은 일이에요. 스프링 확장팩이 JDK 11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이클립스는 JDK 17 버전을 최소 버전으로 요구를 해요. 우리는 수업에서 지금 JDK를 19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실행할 조건은 되는데 스프링을 가동하기에는 너무 버전이 높아서 가동이 안 돼요. 그렇다고 스프링에 맞춰서 JDK 11을 깔면은 이클립스 자체가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되니까 개발 환경 자체를 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스프링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했어요. 근데 실제 써보니까 훨씬 실행 속도가 더 빨라요. 스프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클립스를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 어차피 전 세계 사용률을 보니까 이클립스 사용률은 전 세계에서 7% 미만이고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일 많이 쓰이는 툴이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여기에 적응을 붙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만들고요.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6번 제어문 첫 번째 조건문입니다. 이렇게 폴더 지정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나눠서 단원을 진행을 하는데 얘네들을 통틀어서 이제 프로그램 흐름제어 혹은 제어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앞에 붙인 이유는 여러분들 학원에서 구입하신 책이 이 내용들을 전부 제어문이라는 단원으로 묶어서 퉁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책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앞에 제어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어문 관련된 게 저는 보통 세 단원으로 쪼개서 진행을 하는데 조건문, while문, 그 다음에 for문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진행하는데 이걸 책에서 한 단원으로 묶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제어문 관련된 부분이 책은 양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if문입니다. 자, if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만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if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걸어요. 이 조건은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형태면은 어떤 구문이건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코드 블록을 의미하는 괄호를 열었다 닫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 때는 블록 안의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블록 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는 비교식,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논리식, 여기 지금 글자가 좀 깨져 있네요. 오어가 하나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논리값, true나 false는 그 자체가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3학년 산자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3학년 산자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밑에 거예요. if, else문. if문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여기를 실행하니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뒤에다가 else를 붙여서 조건이 안 맞을 때 실행할 구문을 넣어요. 그래서 else문은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if, else문. 이거는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해서 그 중에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의 블록을 수행합니다.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else if는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else는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조건들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만약에 참인 조건이 여기랑 여기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처음에 이제 if를 딱 만나요. 그럼 조건을 판단을 해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2차 조건으로 가요. 이 조건이 참이니까 이 블록을 실행을 합니다. 3차 조건이 참이건 아니건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를 실행했으니까 나머지 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의 블록을 실행하는 거지 참인 조건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1차 안 맞는다. 2차 가요. 이것도 안 맞는다. 3차로 가요. 이것도 안 맞는다. 그럼 else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else가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건 괄호의 짝을 잘 맞추는 거예요. 괄호 짝이 틀어지면은 그거는 뭐 에러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할 때 괄호 짝 신경 써서 판단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if문의 케이스부터 좀 볼게요. 자, if문인 건데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70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system.out.println 일단 첫 번째로 만나는 요 출력문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코딩 스타일은요. 그냥 명령어를 만나면 다짜고짜 실행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스코어가 70이니까
7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그러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하고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밑에 주석을 50점인 경우로 놨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50이라고 하면은 스코어가 50보다 크거나 같다. 5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if문 안에 블록은 실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행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스캐너를 넣는 거죠. import java.util. 스캐너 이렇게 넣고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uScanner system.in 이렇게 해서 스캐너를 만들고 system.out.printf 프린트 한 다음에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을 받을 준비를 하고 int 타입의 스코어는 reader.nextInt 라고 하면 정수값을 입력받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리더는 사용이 끝나면은 reader.close 라고 해서 맞춰야 됩니다. 입력값을 통해 정수형 변수를 준비한 거고요. 입력값에 따른 if문 실행입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제 여기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조건이 지금 6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59라고 입력하면은 합격이 아닌 거죠. 그냥 시험 시작, 시험 끝이 나요. 다시 한번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자, 다시 한번 하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을 때 61을 입력하면은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조건문입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입력값에 따라 실행하게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놓을게요. 자, 요번에는 그 비교식을 조건으로 쓰는 거예요. my age가 19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변수로 준비하죠. import java.util.scanner. 자, my age라고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가정하죠. 자, 첫 번째는 같다는 조건입니다. 변수가 19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변수가 20과 다른 경우만 참이에요. 세 번째 변수는 변수가 19보다 큰 경우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변수가 1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제 19를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19를 입력하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럼 이제 20살입니다. 20살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1 2 3 자, 다시 19를 입력할게요.
자, 출력된 결과를 보면 142가 출력이 됐어요. 한번 구문 분석해 봅시다. 19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19가 19와 같다. 말 되죠? 여기는 실행을 했다고요. 19가 20과 다르다. 말 되죠? 이것도 19랑 20 다른 거 맞잖아요. 출력이 됩니다. 19가 19보다 크다. 이거는 안 맞죠?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말 되죠? 턱걸이 했잖아요. 그래서 1, 2, 4가 출력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19라고 넣었다면 입력값이 19였을 때 여기는 실행을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여기는 실행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20이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여기는 안 하죠. 자, 조건 지금 19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20은 19와 다르다. 말 되죠? 20은 19보다 크다. 말 되죠? 20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럼 2, 3이 출력될 거예요. 지금 이 코드대로면. 자, 그럼 18로 해볼까요? 18은 19와 같다. 말 안 되죠? 18은 19와 다르다. 말 되죠? 18은 19보다 크다. 말 안 되죠? 18은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그때는 2번, 4번이 출력되겠네요. (18) 입력하면은 2번, 4번. 맞죠? 자, 지금은 이렇게 코드들을 쭉 보면서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해석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점수 값을 하나 입력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90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논리연산이에요. AND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전체가 참이에요. 90이 70보다 크다.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근데 90이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요. 자, 5원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에요. 90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안 맞지만 90이 80보다 크다. 여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실행이 돼요.
C약점입니다. C약점이 아닙니다. 라고 판별한 겁니다. 자, 점수를 90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 C약점이 아닙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73을 입력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73이 70보다 크다. 오케이죠? 73이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오케이죠. 둘 다 모두 참이니까 조건이 성립이 돼서 여기는 출력이 돼요. 근데 73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안 맞죠? 73이 80보다 크다. 이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이니까 이 오어 조건은 거짓이 돼서 여기는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논리값입니다. 잠시만요. 자, 논리값은 입력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변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즈코리안이 true래요. 논리값이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헷갈려 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잘 보세요. 자, 논리값 이즈코리안이 true래요. true와 true가 같다. 말 되죠? 1번은 출력돼요. true와 fails가 같다. 이건 말 안 되죠? 2번은 출력 안 돼요. 자, true는 true가 아니다. 말 안 되죠? 3번 출력 안 돼요. true는 fails가 아니다. 이건 말 되죠? 4번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즈코리안 조건에다가 그냥 true라고 대놓고 박아버린 거예요. 얘는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느낌표가 붙었죠? not true가 돼요. 그러면 거짓이 되니까 여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true인 경우 실행되는 값은 1, 4, 5예요. 자, 1, 4, 5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건값을 거짓으로 바꾸면 1, 4, 5가 실행됨. 자, 얘를 이제 거짓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fails와 true가 같다. 말 안 되죠? fails와 fails가 같다. 말 됩니다. fails와 true는 다르다. 말 되죠? 다른 거 맞잖아요. 거짓과 참은 다르다. 말 됩니다. 거짓과 거짓은 다르다? 말 안 돼요. 이즈코리안 변수에 이번에 fails가 담겨있죠? 이건 조건이 대놓고 거짓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not fails가 되면은 이거는 true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값이 거짓일 때는 2, 3, 6이 돼요. 자, 2, 3, 6 나왔죠? 자, 그래서 이때는 2, 3, 6이 실행됨. 변수를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결과를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점수 입력 받을게요.
자, 스코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하나 입력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입력한 값이 들어가겠죠. 자, 시험 시작. 얘는 무조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70이라고 가정하면 7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니까 합격입니다가 출력되고 else는 안 하고 나가요. 자, 이번엔 50점을 입력해보죠. 그러면 50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러면 else로 가는 거예요. 불합격입니다가 출력되고 시험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50을 입력하면은 불합격입니다 라고 나오고 결과가 끝나죠. 자, 조금만 더 보고요. 요번 실습 시간은 조금 텀을 좀 길게 가질게요. 지금 설명할 예제가 2개 남았는데, 요거 2개만 보고 좀 쉬었다 가죠. 자, is 코리안이 true래요. 그러면은 논리값 자체를 조건으로 삼을 때 true. 그러면은 요 조건은 실행이 되니까 if문은 참이 되니까 1번이 실행이 될 거예요. 붙어있는 else는 안 하겠죠. 자, 근데 이제 not is Korean. 그럼 not true가 되니까 요 조건을 안 하고 else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is Korean은 true일 땐 1사가 실행됩니다. is Korean이 true일 때는 1,4번이 실행됩니다. 자, 1,4번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조건을 거짓으로 바꾸면 if 거짓 안 맞죠? 그러니까 else로 가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가 나오고요. not fail 쓰면은 참이 되니까 이땐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il 쓰일 때는 3하고 2, 3이 실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잠시만요. 일단 여기서 끊었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하면서 스캐너를 쓰는 방식으로 예제를 지금 막 실시간으로 바꿔서 이미지를 좀 다시 자료를 좀 만들게요. 잠시만요.
자, 자료 보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전까지 설명한 EX 6번까지 예제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설명이 좀 길었죠. 35분 정도 했네. 실습 시간 조금 아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갈게요. 지금 3시 45분이니까요. 30분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3시 25분이 되거든요. 5분 짜투리 시간 남으니까 3시 반에 시작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실습하시고 좀 푹 쉬었다가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else if문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else if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 가장 처음 만나는 첫 번째 조건만 한다라고 했죠.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 정수값 입력한 게 74점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74는 90보다 크다. 말 안 되죠. 거짓. 그럼 이제 if 끝나고 다음 else if로 갑니다. 74는 80보다 크다. 이것도 안 맞죠? 거짓. 74는 7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는 OK가 돼서 여기가 출력이 되고 연결된 요 if문을 빠져나갑니다. if, else if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세트인지를 먼저 가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가늠하는 걸 좀 편하게 하려고 블록 간의 이 관계를 나타내려고 들여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일치하는 케이스 블록을 브레이크 명령을 반나기 전까지 실행을 해요. 어떤 변수를 걸고요. 이 변수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일치하는 걸 블록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를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기가 없다면 말 그대로 진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하기 때문에 다음 블록까지 계속 내려가요. 마지막에 디폴트는 이 위에 있는 케이스들 중에 맞는 케이스가 없으면 그 마지막에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디폴트 블록은 필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자, 브레이크를 안 쓰면은 다음 블록까지 계속 실행이 내려간다는 특징 때문에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절해서 구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실습 실행 예제를 통해서 같이 봅시다. 그레이드에 B라는 변수를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레이드에 대해서 A일 때, B일 때, C일 때, 마지막에 이도저도 아닐 텐데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면은 여기 케이스가 여기죠. 그래서 81에서 90점 사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끝난 거예요. 스위치문은 if문으로 완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레이드가 A일 때, 그렇지 않고 B일 때. 그럼 여기가 참이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고 나머지 빠져나가죠. 스위치문은 언제든지 if문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니까 두 개의 문법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세요.
자, 점수를 실행부터 해볼게요. 점수를 입력하세요가 나와서 여기서 92라고 입력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A부터 F까지가 다 나옵니다. 자, 92를 입력했어요. 자, 입력된 스코어를 10으로 나눕니다. 10으로 나누면 프로그램에서의 나누기는 이제 정수랑 정수를 나누면은 결과가 항상 정수니까 여기를 10으로 나누면 목숨 9. 나머지 2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그 몫을 취하면은 얘가 10의 자리가 얼마인지를 아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99도 10으로 나누면 목숨 9고 나머지 9죠. 어떤 수를 10으로 나누면 그 10의 자리수를 알아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10으로 나눠요.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디폴트. 자, 케이스 9에 걸리면 여기를 실행하지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실행합니다.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딱 출력한 다음에 바로 멈췄을 텐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계속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응용해서 만드는 문법 케이스가 요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레이드가 B예요. 자, B에 대해서 케이스 여기 있죠? 여기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갑니다. 만약에 점수가 A였으면 케이스 A라고 한 다음에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케이스에서 같은 출력 결과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케이스 블록을 이렇게 묶어서 쪼르륵 선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통된 처리 로직을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코딩도 if문으로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레이드가 A이거나 혹은 B이거나 혹은 C일 때 그러면 이제 요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을 항상 if문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실습하실 내용들 또 전달할게요. 자, 요번 자료에는 이 요약집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자, 자료 보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풀이고요. 일단 문제 요구사항 첫 번째는 자신의 나이를 입력받도록 구성을 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이를 토대로 연령대를 계산을 하래요. 자, 일단은 입력을 받으십시오. 나이를요.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age라는 이름의 변수를 입력받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import라는 명령 들어가고 나이 하나 입력받게 구성을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연령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연령대라고 하면은, 연령대라 하면 10부터 19세까지는 10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29세까지는 20대. 뭐 30부터 39세까지는 30대라고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int 일단은 10의 자리값만 구하면 돼요. 레벨은 age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나이가 19살이다 라고 하면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취하니까 1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10대, 20대, 30대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에다가 다시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나이가 만약에 32이다 라고 하면은 10으로 나누면 몫은 3이 돼요. 거기에 다시 10을 곱하면 30이 되잖아요. 자, 이게 연령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위치문을 써서 문제에서는 요구사항 이제 스위치문을 쓰라고 그랬죠.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이제 연령대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스위치 레벨을 가지고 케이스 10 브레이크. 근데 케이스 0인데도 있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0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케이스 2 아이고 20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50대까지 쭉 나누고 30, 40, 50대까지 나누고 나머지 노년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맞는 연령대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40대일 때 그리고 50대일 때 60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38 그러면은 30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요거는 뭐 정리할 시간을 드릴 것까지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톡방에다가 코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올릴게요. 자, 연습 문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습 문제 비만도 구하기입니다. 연습 문제 02점 자바.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은 키와 몸무게.
입력 바뀌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표준 체중이란 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이 이걸 토대로 비만도를 구하는 거고요. 마지막 요구사항은 결과 출력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키는 my weight라는 변수고요. 하나 그대로 또 복사해서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몸무게 변수는 my weight였죠. 자, 스캐너 지금 빨간 줄 가는 거는 위쪽에 임포트가 없어서 그래요. 자, 위에 임포트 넣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해야 되는데,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이 키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서 자기 키가 얼마니까 그걸 선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입력값이 얼마가 들어오건 간에 온전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if문으로 분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눗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0.9를 곱하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표준 체중은 더블형입니다. 실수 타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플로트도 상관없긴 하지만 기왕이면 더블 쓰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my weight가 150 이하일 때는 표준 체중은 신장에서 110을 뺀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신장에서 11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근데 그 150 이하인 경우, 151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는데 요거 자체는 그냥 그 1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해석을 하세요. 키가 15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자, 이렇게 표준 체중이라는 거를 분기를 해서 구할 수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고요. 자, 이제 비만도. 비만도도 이 실수 타입을 갖고 나눗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 자체는 더블형으로 구하셔야 돼요. 자, 이 변수가 자신의 키에서 표준 체중을 빼고 그걸 다시 표준 체중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는 거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하는데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초가 50 이하, 50초가. 자, 요거를 고지 곧대로 if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고지 곧대로.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를 그대로 if문으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이렇게요. 자, 20 이하. 그렇지 않고 20보다 크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않고 30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않다. 자, 지금 요 문장을 읽고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수업 내용에는 굉장히 충실하신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 더 할 여지가 있어요. 20 이하. 만약에 그 표준 체중이 2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0 이하에는 범위가 안 들어가니까 else if로 내려가겠죠. else if로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20을 넘어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중복 조건이에요.
36이었다. 그러면 if문에서도 넘어가고 여기서도 요 조건 때문에 else if로 껴요. 여기서 넘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30을 벗어났다라는 거니까 지금 요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산정하면은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else if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 크다라는 전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전제 조건을 제거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얘네들이 빠지는 거죠. 심플한 게 가장 화려한 거예요. 특히나 프로그래밍은.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프로그래밍적인 사고가 잘 발달하게 있으신 거고요. 위에처럼 했다라고 하면은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더 하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하면 돼요. 자, 175에 이 문제 한번 실행할 때보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톡방에다 드릴 테니까 각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에 날씨까지 조금 화창하니까 앉아있기 힘들죠. 고생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열심히 달립시다. 마치기요. 수고하셨습니다.